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엄마는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엄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무 탈 없이 세상을 온전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행운이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자체가 행운을 이미 갖고 살고 있다는 걸 보통은 잘 모르죠. 저도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손가락질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회를 삐뚤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엄마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제가 살아생전 가장 못된 마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겠지만 저런 사람이 실제 있다는 걸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겐 청각장애를 가진 엄마가 계십니다. 어릴 때는 장애를 가진 엄마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보호자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엄마에게는 전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따로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빠 덕분이었는데요. 그나마 아빠가 있어서 저는 둥지 잃은 아기 새 신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도 어른이기 전에 사람이었던지라 장애를 가진 아내에다 아이까지 혼자 감당하는 게 몹시 힘들었는지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 마음이 엄마와 저를 떠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데려가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대신 양육비를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엄마가 일하는 건 없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저랑 엄마는 아빠 없는 집에 방치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저는 마음속 책임감이란 것에 무게를 크게 느꼈습니다. 분명 저는 미성년자인데 마치 제가 벌써 나이 많은 딸을 아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당연히 아빠도 못 해내던 걸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전화부터 뉴스에 택배에 가스 점검 등등 모든 생활이 저 없이 해내기 어려웠고 저는 엄마가 부를 때마다 달려가서 엄마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어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어디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어서 무조건 집으로 귀가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엄마를 버릴 순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챙겨준다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엄마를 챙겨야 해서 서러웠지만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고 엄마잖아요. 엄마는 저를 자식이라서 당연히 끼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시는데 저도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부모니까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저랑 엄마는 아빠처럼 나약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둘이 똘똘 뭉쳐있고 싶었어요. 그런 애틋한 마음 때문인지 저희는 힘들어도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서 엄마의 귀가 되어 주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한 뒤 직장인이 되어서도 제 생활은 전부 엄마에게 맞춰져 돌아갔어요. 사춘기 때는 귀찮기만 했던 엄마의 보호자 역할도 어느새 제 몸에 고착이 되었는지 제 생활 리듬이 엄마한테 맞추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연애도 포기했어요. 엄마가 제 곁에 있는 날까진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었고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집에 고립돼서 살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게도 정말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는데 그 남자를 만나고 살면서 처음으로 의지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 아빠가 떠난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마음이 쉽게 열렸고 또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아 경계를 하다가 결국 그분이 주는 한결같은 마음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진 못했어요. 제겐 엄마가 있고 엄마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게 마음을 보여준 분이 제게 청혼까지 했을 때 저는 제 사정을 밝히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조심스럽고 또 상세하게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연은 인연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분은 다행히도 저의 이런 사정을 잘 알아주는 좋은 남자였고 심지어 먼저 대리일 사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분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끝내 제 남편이 되었네요. 그렇게 양가 집안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랑 남편 그리고 엄마랑 제가 마주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미 남편한테 들어서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에게 저희 엄마 장애 사정을 언급하면서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상견례는 제가 걱정하고 긴장했던 것과 달리 무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를 엄마한테 일일이 수화로 설명해주면서 식사 자리를 이었는데도 시부의 넓은 배려 덕분에 저희 모두에게 전혀 거리낌 없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대리일 사위일 문제 같은 경우 의외로 시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저랑 엄마가 남편을 부릴 사람도 아닌 것 같다면서 어디서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시부가 걱정을 많이 덜어주시는 거 있죠. 저는 시부 덕분에 정말 마음을 많이 놓았었고 저희 엄마를 이해해 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시부만 그랬어요. 시모는 그 분위기 좋은 와중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반대하시는 건 아니었고요. 결혼식장에서도 착실히 시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어요. 그게 딱히 저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니 결혼이 진행되었겠죠. 본격적으로 저와 남편이 부부가 되었을 때 제가 엄마 걱정하느라 신혼여행을 못 갔는데 착한 남편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 해줬고 엄마를 데리고 같이 움직이며 한국의 이쁜 곳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많이 즐거워하셨는데 다 남편 덕분인 것 같아서 저는 남편한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시모한텐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자기 아들 귀하게 키웠는데 우리 집 와서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겠죠. 어쩐지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이 그리 썩 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모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당연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흔쾌히 허락해준 시부가 대단했던 거거든요. 근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보복을 할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마음에 안 들었으면 미리 반대라도 하실 것이지 왜 뒤늦게 나서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모의 대반란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한날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시모가 우리한테 연락은 해주셨지만 저랑 남편이 둘 다 출근을 했던지라 집에 친정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뵐 수 있겠냐고 시모에게 정중히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그러냐고 어영부영 대답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저는 시모가 주말에 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엄마한테서 시모가 찾아왔다고 문자 온 걸 보곤 제 제안이 대차게 무시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엄마가 말을 못 알아듣는 상태란 걸 알면서도 시모는 왜 엄마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간 걸까요? 대화가 분명 안 될 텐데 말이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저는 일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집으로 황급히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시모랑 엄마가 마주보고 앉아서 저녁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아가 왔니?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인데? 뛰어오기라도 했니? 왜? 내가 너희 엄마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아,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머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저희 있는 주말에 편할 때 오시지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긴 했지.
근데 뭐 내가 너희들 출근이란 거 모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다. 내가 상견례 때 사부인이랑 대화를 잘 못했잖아. 내 아들 데리고 사는데 내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 좀 해줄까 싶어서 일찍 왔어. 그런데 얘, 혹시 너네 엄마 이혼한 거 말이다. 바깥 사돈이 지쳐서 그런 거 맞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표정이 정말 궁금해서 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시모 입장에선 말실수가 아니었단 소리죠. 시모는 엄마가 못 듣는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제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건 엄마가 못 듣고 말고를 떠나 저한테도 예의가 없는 질문 아닌가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좀 당황하고 있는데 뒤이은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네 엄마 자존심 좀 있더라. 자기가 미안해서 바깥 사돈을 놔줬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바깥 사돈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 내가 여기 몇 시간 있어봐서 알지 않니? 잠깐 있어도 답답해 죽겠던데 한 이불 덮고 살던 양반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안 그렇니? 그 말이 그냥 생각 없이 하신 말이라고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딸 되는 사람 앞에서 그 부모를 흉볼 수 있는 건지 문득 시모의 뇌구조가 궁금했어요. 원래 시모가 말을 좀 가림없이 한다고 남편한테 들었음에도 이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하고 남편이 시모 데려다 줌으로써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모가 가자마자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시모랑 둘이서 무슨 얘기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저 시모랑 귀 얘기 좀 하고 아빠 얘기 좀 하고 그랬다고 종이에 적으면서 했다면서 저한테 그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첩을 확인한 저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시모가 엄마한테 물어도 꼭 사람 기분 나쁠지도 모르는 어투로 물어봤더라고요. 막 언제부터 귀가 먹었냐라든지 그동안 병원비 많이 들었을 텐데 무슨 돈으로 했냐라든지 이혼하고 재산 얼마나 넘어왔는지 등등 말이죠. 아니, 그런데 다른 것도 기분 나쁜 건 매한가지지만 대체 시모가 우리 엄마 재산은 왜 궁금하답니까? 착한 우리 엄마는 시모 말에 기분 나쁜 티 전혀 안 내고 그걸 또 고스란히 말해줬더군요. 엄마한테는 이혼 시 아빠가 과하게 챙겨줬던 재산 분할과 양육비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저희를 버리고 이혼을 택한 게 미안했는지 집도 엄마 명의로 돌려놓고 몸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엄마는 둘이 살면서도 그다지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진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버거워서 그렇지. 근데 엄마가 시모한테 집이 자기 명의라고도 했더라고요. 엄마는 아마 시모가 먼저 다가와주는 덕에 고마워서 또는 제 생각해서 분란 나지 않도록 그저 묻는 말에 답을 해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선 엄마의 그런 착한 마음을 알고 시모가 노린 것 같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남편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남편에게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장모님 기분 상하셨겠다. 미안해. 엄마가 또 사고를 쳤네. 내가 엄마 주의시켜 놓을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의시킨다고 조심하겠어? 솔직히 엄마도 엄마지만 나도 진짜 기분이 나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엄마 청각장애라고 욕 안 해. 그런데 왜 같은 식구라면서 엄마한테 더 상처되게 하냐고.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전에 우리 엄마 방에 가서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도 같았어요. 사실 남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남편을 시모 대신 화풀이 상대로 삼았나 봐요. 그래도 그때마다 남편이 제 분풀이를 귀찮아하지 않고 저를 달래주어서 제가 더 큰 불씨를 지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모가 싼 똥을 열심히 뒷수습해주면 뭐합니까? 시모가 계속 남편 앞에서 똥을 질질 싸면서 걷고 있는 걸요.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시모를 도와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정리정돈을 마친 뒤 제사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여유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는데요. 시모가 저더러 잠깐 자기 옆에 와서 앉아보라고 부르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는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너희들 혹시 임신할 생각이 있는 거니? 벌써 임신 준비를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직은 아기 생각 없긴 해요. 아마 저도 남편도 다 경제적으로 더 돈이 모이면 준비해볼까 싶어서요. 왜 그러세요? 그냥 임신하지 마라. 집안에 장애가 있으면 애한테 유전될 확률이 많은 것 같더라. 내가 좀 알아봤거든. 장애는 한 세대에 안 나타나면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유력하다네. 시모는 지금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일까요? 모른다면 그건 정말 개념이 없는 거고, 알고 했다면 그냥 버릇이 없는 수준의 발언들 아닙니까? 지금 시모가 하는 말은 우리 엄마한테 장애가 있으니까 나랑 남편 사이에서 애가 나오면 손주가 장애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장애인 손주는 낳지 마라 그거잖아요. 이건 우리 엄마를 저격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제 신경을 팍팍 긁는 소리지 않습니까? 나는 손주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들이 고생만 안 하고 살면 돼. 장애 자식 낳아서 평생 뒤치다꺼리하고 다 죽어가며 살 바엔 자식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네가 장애 없이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손주한테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너도 네 엄마랑 지내봐서 알 거잖아. 장애인 보살피기 얼마나 힘드니?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엄마 아픈 게 어머님 사는데 지장을 줬어요? 대체 왜 자꾸 저희 엄마를 곱깝게 보시는 건데요? 어머 얘 봐라.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러니? 내가 내 자식 걱정도 못해? 아무리 기분 상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른한테 곱깝냐가 뭐니? 지금 저희 엄마 뒤치다꺼리 존재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 돌려가는 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머님처럼 생각 없이 장애 지적하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꼭 못 배워서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입으로만 까불더라고요. 뭐야? 생각이 없어? 덜 떨어져? 이게 감히 시애미한테 뭐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오니까 귀목은 네 엄마가 대신 욕먹는 거야. 시모의 선 넘는 발언에 저는 순간적으로 올라온 욱 때문에 비명을 악 지르면서 눈앞에 차려진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모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황급히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큰 소리에 놀란 시부와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으로 달려왔고, 울고 있는 저를 마주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걱정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현관문으로 같이 뛰쳐나와 저한테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여보, 당장 저 싹수 없는 년 끌어내요. 어디서 감히 지 화딱지 난다고 조상님 제사상을 엎어?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당장 저 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요. 시부랑 남편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거기서 저만 시모에게 쌍심지를 켜며 노려봤습니다.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사상을 엎어버린 것이 시부한테는 죄송해서 고개만 숙인 뒤 남편에게 차 키를 받았어요. 그리곤 차에 올라타 엉엉 소리내서 울어버렸죠. 그 뒤로 남편이 잠시 뒤 제 차에 따라서 올라탔는데, 제가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달래주다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말 나 안 믿어.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거든. 엄마 말로는 당신이 엄마한테 생각 없다느니 덜 떨어진다느니 그랬다던데 아니지? 내가 당신 엄마라서 이렇게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여태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쓰레기야. 당신이 이런 말하는 나한테 실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평균 취급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어? 저는 남편에게 제가 정확히 시모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많은 말에 실망을 했지만 그중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건 임신 얘기에서였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 때문에 아기 낳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제야 남편은 자기 엄마의 입버릇이 도가 지나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서 심각한 표정만 짓더니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를 먼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게 시모 대신 사과를 했고 혼자 시댁을 정리하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제삿날이 지나고 아무래도 남편이 시모한테 한 소리를 했는지 그 뒤로 시모는 연락 두절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젊은 사람이고 또 며느리로서 먼저 손 내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끝까지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꼭 삐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생판 남이면 몰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인걸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낼 순 없어서 저는 한날 연차를 내고 시댁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타이밍 좋게 시모가 먼저 우리 집을 찾아와 줬어요. 이유는 저희 엄마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함이었죠. 시모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오늘 하루 자기가 대접하려고 한다면서 지난날은 자기가 생각 짧았다고 엄마한테 고개까지 숙이셨어요. 착한 엄마는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해줘서 시모가 왜 저러는지 몰랐기에 그저 어리둥절하게만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당연히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안 보고 살 수 없는 식구이기 때문에 시모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저 또한 시모에게 지난날의 실언들을 사과했고요. 그런데 이날의 사과가 누구는 진심이었고 누구는 용심이었단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탓이었겠네요. 세아가 사부인이랑 둘이 데이트 좀 할까 하는데 괜찮겠니? 내가 사부인 좋아할 만한 데이트 코스를 쫙 짜놨거든. 네? 두 분이서요? 그건 위험해요. 어머님 아직 저희 엄마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어차피 저 오늘 연차 내서 할 일 없거든요. 제가 같이 다니면서 엄마 챙길게요. 지난번에도 둘이 잘 있었는데 뭘 또 그러니? 사부인도 언제까지 딸만 옆에 끼고 다닐 거야. 어른으로서 친구도 사귀어야지. 너 이렇게 엄마 보호하는 거 자칫 엄마 답답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 실제 시모랑 우리 엄마는 동갑입니다. 그걸 알아서 저도 결혼 초에는 시모와 엄마가 좋은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시모 말에 흔들렸나 봐요. 듣다 보니 시모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살면서 엄마 혼자 외출을 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모가 모처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시간과 용기를 내줬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거절을 해버린다면 안 그래도 아슬아슬한 관계가 더 멀어지겠죠. 저는 할 수 없이 엄마를 외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휴대폰을 꼭 쥐어주면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1번을 꾹 누르라고 당부했죠. 휴대폰을 목에 건 엄마는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지갑까지 들고서 그렇게 시모랑 단둘이 집을 나섰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불안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친구랑 외출하는 것에 살짝 들떠 있어서 한편으로는 시모 말대로 제가 너무 제품에만 가둬놓던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엄마한테서 첫 연락이 왔는데요. 노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문자만 남겼었는데 전화가 오길래 너무 반가워서 엄마 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수화기 넘어 들리는 소리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라며 전화를 준 간호사는 우리 엄마가 경미한 사고를 당했다고 침착하게 일러주었어요. 저랑 지내면서 한 번도 응급 상황이 왔던 적이 없던 엄마 소식에 너무 놀란 저는 요금이 무려 5만 원이나 나오는 거리까지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급하게 뛰어들어간 응급실에는 엄마가 다리를 깁스를 한 채 혼자 침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체격이 좀 작으시거든요. 엄마 다리에 깁스가 유독 더 커 보이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 다친 곳은 없는지 간호사를 붙잡고 먼저 물었던 저는 간호사로부터 괜찮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는 엄마한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척 화가 나 있었고 열심히 수화로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사부인이 하루 종일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뮤지컬을 데려가질 않나, 자기 아는 라이브 카페 집에 데려가 자기만의 노래 감상평을 늘어놓질 않나, 식사 때는 갑자기 사부인 친구들이 합석하더니 자기들끼리 뭐라 떠들기만 하질 않나. 들어보니까 식사 시간에 엄마는 그저 자리 구석에서 그냥 밥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엄마는 아직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다들 알려주지도 않고 나가서는 들어오질 않았대요. 엄마가 밥을 다 먹을 때도 안 나와서 밖을 나가봤더니 갑자기 사장이 계산하고 가라고 붙잡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돈까지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시모가 자신에게 돈을 쓰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모가 심술궂은 마음으로 자신을 놀리기 위해 하는 행동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성질난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없어진 시모를 찾지도 않고 바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나타나더니 폰에다 메모를 적어주길 친구 배웅 중이었는데 말도 없이 사라져서 놀랬다는 말을 했다고 하대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그냥 시모 집에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다시 택시를 잡으러 가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리던 중 갑자기 엄마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했던 건 시모 태도였습니다. 엄마랑 오토바이랑 부딪히면서 넘어지는데 그새 시모가 벌써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오토바이가 오는 줄 알면서도 엄마에게 기미를 주지 않았고 엄마 혼자 다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무서울 정도로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시모를 저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손을 내밀려고 했고 저희 엄마에게 하는 사과를 눈 딱 감고 받아줬어요. 앞으로 계속 보고 살 한 식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모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정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다치게 했다는 건 더 이상 제가 시모를 용서해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저는 당장 시모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엄마 병원에 같이 왔었는지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 엄마 이런 취급하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사람 취급해주기 힘드네요. 정신 나가도 정도껏 나가야죠. 어떻게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도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해요.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네 엄마 119 신고하고 같이 온 사람이야. 그리고 정신 나갔다니? 시애미한테 정신 나갔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니거든. 네 눈엔 내가 네 엄마한테 일부러 이런 짓 할 사람처럼 보이냐? 네, 어머님만 이런 짓 할 것 같아요. 어머님만 세상 개념 다 말아먹은 사람처럼 막장짓 할 것 같고요. 어머님만 나이값 못하고 할 짓 없이 사람 괴롭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단 한순간도 어머님이 어른스러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어머님 같은 사람 뱃속에서 제 남편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정신 나간 것, 기꺼이 사과하러 온 사람한테 뭐? 싹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고작 귀머거리 애미한테서 태어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꾸 어른한테 개념이 있네 없네 소리를 해? 당시 주위에서 오는 시선들이 상당했는데 그 시선 때문이라도 시모는 더 자기 고집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압박감은 쓸데없는 선동이 되어서 시모가 결국 제 뺨을 치는 사태로 번져버렸죠.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엄마는 직원들을 향해서 제발 도와달라 수화로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시모는 그냥 그대로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해서 귀가한 남편은 엄마의 다친 다리를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미리 챙겨놓은 짐가방을 들고 와서 남편 앞에 놓고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이 집에서 나가줘. 나 당신 엄마 때문에 더는 이 결혼 생활 못하겠으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미안해. 뭐? 아니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설마 우리 엄마가 장모님 이렇게 만든 거야? 장모님 다친 게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가 마음을 다치는 것도 이렇게 몸을 다치는 것도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그동안은 당신 생각해서 어떻게든 포용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엄마가 오토바이 깔릴 뻔했는데도 어머님이 그걸 일부러 내버려뒀다네? 이것도 내가 눈 감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분명 단단히 경고했는데도 엄마가 그랬다면 당신이 충분히 이래야 하는 거 맞아. 그런데 이혼은 안 돼.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제발 이혼하자고는 하지 마.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잘 울지 않는 남편이 제발 이혼 얘기는 하지 말라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문득 우리가 왜 시모 때문에 좋았던 관계까지 끊어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그 와중에 엄마는 시모 대신 용서를 애걸하는 사위가 안쓰러웠는지 사위 앞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는 미안할 게 없는데도 사위에게 미안하다 얘기를 해주고 있더군요. 시모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었을 집안인데 생각할수록 시모의 존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시부도 좋은 사람인데 왜 시모만이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을까요? 이걸 아들 사랑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보통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남편이 너무 사정을 해서 집에서 내보낼 순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날 시댁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 같이 있는 주말에 시부모가 집을 찾아왔었는데 시부가 시모를 거의 끌고 오는 수준이었어요. 보아하니 엄마한테 사과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혔고 더 이상 시모의 사과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죄송하지만 돌아가달라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아가, 우리 집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 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 아들 괴로운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아들이 너랑 이혼하고는 못 산다고 우리 집 와서 천륜까지 끊으려고 했었다 한다. 내가 오죽했으면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용서를 빌겠니?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찾아온 거야. 내가 오늘 사과 이후에 또 똑같은 짓 반복하면 그땐 진짜 천륜 끊는다고 했었어. 엄마도 나 당신한테 정말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시모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시부랑 남편이 시모를 대변해서 제게 애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마음을 흔들 만한 게 되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제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번 다시 우리 엄마 앞에 그 파렴치한 몸뚱어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대답을 얄밉게 했습니다. 시모 사과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으나 시모에게 수치심은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앞으로도 평생 어머님 상종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어머님이 저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용서 빌면 생각해 볼게요. 눈물까지 덤으로 흘려주시면 아, 진심이구나 믿어볼 거고요. 역시나 시모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를 노려보면서 눈으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가 시모에게 사죄하라 독촉하는 바람에 시모는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 제 마지막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아요. 시모가 엄마 앞에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하면서 문제가 더 터졌습니다.
시모는 입으로는 우리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사과를 하면서도 정작 수화로는 속된 말을 표현한 것인데요.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라도 한 건지 일부러 못된 수어를 배워온 것 같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은 수화를 잘 모르니까 시모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으나 그걸 알아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앉아있던 곳에 쿠션을 들고는 시모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가죽 쿠션이 시모의 고막을 제대로 강타하자 시모가 놀라서 악소리를 지르며 귀를 틀어막았어요.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표정을 확 돌변시키면서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반 돌아버려선 시모를 정신 나간 듯이 두들겨 팼어요. 남편이 저를 말리고 시부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아수라장이 된 사이 우리 엄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줌마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지 않는 이상 아줌마 같은 파렴치한 년을 어머님으로 모실 일은 없을 거야. 그쪽은 평생 불구 없이 살 것 같아?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실수 저질렀는지 느껴보고 싶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맨손으로 시모 귀를 잡아당겼고 정말 떼어버릴 작정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엄마가 손에 수첩을 들고 방에서 다시 튀어나왔고 시부에게 그 수첩을 쥐어준 뒤 악을 쓰고 있는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부가 성이 나서 제 손에 잡혀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어요. 당신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정말 바람이라도 핀 거야? 왜 안사돈한테서 저런 소리가 나와? 저와 남편은 시부가 하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흥분을 삭히던 중 시부가 떨어뜨린 수첩을 남편이 주었고 남편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뺏어서 얼른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정말 가정이 박살날 만큼 놀랄 일이 적혀 있더군요. 엄마를 데리고 갔던 그 식당에서 시모가 친구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계모임을 가장한 불륜 동호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사람 말은 못 알아들어도 한 번씩 입모양은 좀 잘 보는데요. 시모 입모양을 자세히 주시했을 때 엄마는 시모가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한테 모르는 아저씨를 붙여주자는 작당도 알아보았고 무엇보다 시모한테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는지 그 남자와 사이가 어떻게 되어가냐고 얘기를 나누는 대화들도 알아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모르는 걸 함부로 추측해서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남을 모독하기 위해서 없던 뻔뻔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로 시모가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를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수화로 물었을 때도 엄마는 100% 확신한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그동안 제게 나쁜 짓을 해도 최대한 시모를 가르쳐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륜건은 타격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았어요. 시모를 보는 시부의 눈이 혈안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당신 와이프야. 어떻게 귓구멍 막힌 여자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적어도 내 말은 들어보고 화를 내던가 해야지. 저 여자가 오해한 거라고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다 늙은 나이에 그런 창피한 짓을 저지르겠어요? 그것도 대낮에? 그럼 뭐야? 안 싸더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안 싸더니 어디 그럴 사람이야? 거짓말은 당신이 잘하는 거잖아.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못 알아봤겠어? 오해라니까 그러네. 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요. 이 얘기는 집에 가서 합시다. 내가 정말 기가 차서 만약 저 여자가 오해한 거면 다들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거야. 오해. 시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엄마는 알아보고서 급하게 수첩에다가 글을 썼어요. 오해 아니다. 이 아줌마야. 라고 작성한 수첩을 시모한테 보여줬는데 시모가 그 수첩을 빼서 던져버리더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봐 엄마가 휴대폰에 그 식당에서 시무랑 시무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취했더라고요. 어쩐지 엄마가 병원을 나설 때 눈 빠지게 휴대폰을 찾더니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봅니다. 결국 시부랑 남편 귀에 들어가게 된 확실한 증언은 더 이상 시무가 빠져나갈 쥐구멍을 없애버렸어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시무에게 실망한 시부는 결국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상간남이 누구냐고 추궁했고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찾아내서 소송을 할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모도 그 자리에서 이혼 통보를 받았고요. 시모는 뒤늦게 시부와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다 까발려진 시모의 수치는 시부의 분노를 가라앉히긴 그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모는 오로지 시부가 벌어오는 벌이로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대로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나이에 노역이든 뭐든 일을 구해야 했고 위자료 때문에 남은 생을 빚에 쫓기다가 살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 그제야 진심이 흘러나오는가 봅니다. 시부가 성질이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는데 시모가 다짜고짜 제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우리 남편한테 말 좀 해주라. 내가 진짜 우리 남편한테 부끄러운 짓은 일절 안 했어.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드라이브 몇 번 하고 그게 다였을 뿐이야. 나 우리 남편 없이는 못 산다. 내가 다시는 너랑 사부인 앞에 안 나타날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시무가 이렇게 빌면 좀 받아줘. 제가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남편이랑 아버님은 어머님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혼자 못 느끼셨나 봐요. 그러게 왜 쓸데없이 마음을 저렴하게 먹으셨어요. 그럴 시간에 내 가족 돌아보고 잘해줬다면 상황 이렇게까진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 시모도 아니지 않나? 시모는 저희 엄마 다리까지 붙들면서 병원비 자기가 다 대주겠다고 정말 미안하다 했어요. 웃기지 않나요? 자기가 우리 엄마 다리 다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병원비를 지불하겠다 선심을 쓰다뇨. 그걸 보는데 역시 사람 본성은 안 고쳐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시모를 밖으로 끌어내달라 했어요. 남편도 시모의 치욕적인 면모를 그만 보고 싶었는지 힘으로 자기 엄마를 잡아당겼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자기 엄마를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시 저랑 엄마한테 돌아와서는 저희 감정 상태를 먼저 살펴봐 줬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남편에게는 자기 엄마보다 내가 우선순위였다는 걸 문득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이례 없이 진행하였고 상간남을 찾아내 상간남 소송까지 하셨어요. 시모는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소식만 들었지 직접 찾아가 보진 못했네요. 별로 아쉬운 사이도 아니라서 굳이 작별 인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시모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이 지난 후 좀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퇴근을 하고 귀가를 하는데 남편을 만나서 소고기를 사들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현관문 열려고 하던 시점에 갑자기 계단 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남편 뒤에 숨었는데 계단에서 웬 거짓 차림을 한 아줌마가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일어나자 센서 등이 켜지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꾀지지한 아줌마가 한 달이나 얼굴 못 봤던 시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시모는 아직도 갈 곳을 못 구했던 건지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벌 많이 받았다며 손을 내미는데 진짜 무서워서 남편 뒤에 숨으며 비명을 질렀거든요. 남편이 저를 먼저 들어가라고 집 안에 넣어주었고 저는 황급히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남편이 걱정되었는지 혼자 들어오면 어쩌냐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 내서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남편이 손을 털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되지도 않는 용서를 또 빌고자 하길래 남편이 크게 호통쳐서 보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는 남편의 속이 왠지 말이 아닐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했었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모에 대한 정이 없는 건지 장모님에게만 효심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은 안 했어요. 이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았다면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섰을 텐데 저에게 남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저와 엄마는 남편과 시부 덕분에 무척 안전하고 더 이상은 상처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라는 잡초만 뽑아버렸을 뿐인데 그렇게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쭉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가 아픔 받지 않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늘 행운만이 가득하길 바래요.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여성으로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도 무겁게 가슴에 남아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털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한번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이모 집에 저를 맡겨두었습니다. 이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없었는데 제 나이 3살 때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3살이면 한창 예쁠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모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모는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주셔서 저는 이모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월급을 받으면 이모에게 저를 키우는 값이라고 생활비를 보태주셨기 때문에 이모가 더욱 저에게 복덩이라며 잘해주셨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8살이 되면 집에 혼자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며 8살이 되면 꼭 같이 살 수 있게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나이 6살 때 한 약속이니까 저는 2년만 더 기다리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모가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해도 친부모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모는 서운해하시면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좋지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모는 제가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시고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이모는 제 나이 7살 때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적처럼 생긴 아이라며 정말 기뻐했고 이모부 또한 그런 이모를 공주처럼 받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친척 동생이 생기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정말 가지고 싶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낳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친구들이 동생 자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배 아팠는데 저에게도 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8살이 되기 직전 이모는 사촌 동생을 출산했고 저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작고 예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부모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모와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소리를 높이며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8살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주눅이 잔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 이모가 그때부터 저는 군 식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촌 동생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사촌 동생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저도 고작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질투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저에게 차가운 말투를 쓰고 제가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방은 우리 아이가 써야 하는 방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시니 저는 하루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께서 저를 보러 와주시긴 했지만 같이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이모가 차가워졌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미안해하시며 저에게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모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꿋꿋하게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참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1년이 지나가고 9살이 된 어느 날, 제가 폐렴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앓게 되었고 이모는 사촌 동생에게 옮기기라도 할까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사촌 동생에게 병을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겠죠. 부모님께서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모 집으로 오시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는 끙끙 앓던 도중에 이모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게 된 저는 고열로 장례식장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일주일간 입원을 한 뒤에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도 하기 전에 이모는 저를 짐덩어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부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이모는 그런 이모부에게 매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좋아서 애를 맡게 된 줄 알아? 언니가 죽어서 짐덩어리가 생긴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남편이 되어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줘? 당신은 우리 자식보다 얘가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정심이 아무리 넘쳐도 그렇지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럴 때마다 이모부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저를 방에 들여보내셨고 꼭 싸움 끝에 저를 찾아와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지금은 실컷 뛰어놀아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사촌 동생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모부도 자기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모부는 항상 저와 사촌 동생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선물을 사와도 제 것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새 옷을 살 때에도 어떻게든 제 옷 한 벌을 사주시려고 이모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모와 이모부를 비교하게 되었고 이모부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에게 늘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 입히고 먹이고 할 돈도 모자라는 와중에 뭐 예쁘다고 군 식구한테 돈을 써? 지금이라도 고아원에 보내는 거 늦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자기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애 걷어둔다고 보험금은 다 수령해놓고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면 천벌받아. 여태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그 보험금 다 썼겠다. 푼돈이야 그거. 저는 그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고 최대한 이모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 입고 안 쓴다고 해도 저에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죠.
밥 먹을 때도 사촌 동생과 저의 반찬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소풍 갈 때도 도시락 한 번을 싸주지 않아서 늘 1,000원짜리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식비나 우유값도 전부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모에게 그 돈 달라는 소리를 쉽게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급식비를 밀리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모는 그게 또 자존심 상한다며 저를 혼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군 식구로 살게 된 지도 꽤 흐르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잠시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명함을 받은 주소로 찾아가니 저에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트레이닝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춤, 노래, 연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배워야 한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을 우울해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자 이모부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받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모는 그런 거 다 사기라고 하시면서 주제 파악을 하라고 누가 너한테 연예인 하라고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부는 하고 싶으면 트레이닝비를 주겠다고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모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된 마당에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나셨죠. 저도 염치가 없어서 이모부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신선한 마스크는 찾기 힘들다. 돈이 부담되면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 연예인이 딱 어울리는 직업이다 하시면서요. 트레이닝비를 깎아주겠다고 300만 원만 내라고. 원래 6개월 트레이닝 비용이 700만 원인데 파격 할인해주는 거라며 저에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마련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모부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며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서 바로 그 회사에 돈을 주었고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고 순진한 학생들을 꼬셔서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한 뒤 그냥 대충 연기 수업만 받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이모에게 눈물 콧물 쏙 빠질 만큼 혼이 났고 이모부는 저를 토닥이면서 그런 게 전부 경험이 되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이모에게 대역죄인이 되었고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되자 저는 기숙사가 딸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특성화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대학을 갈 마음 또한 없었기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모부는 저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이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모가 드디어 저를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결정을 참 잘했다며 고등학교 등록금은 내주시겠다고 선심을 쓰셨거든요. 저는 결국 이모부의 반대에도 짐을 싸서 대전에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모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학교 생활에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모부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간간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기숙학교에는 저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이모부 연락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대전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모의 가족과는 서서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결과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경력이 있는 사무실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차 직장인이라고 치기에 제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2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력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이 꽤 이득으로 작용이 되어 새 직장을 잘 골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세무 보조를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숫자와는 꽤 친하게 지냈었기에 한두 달 지나니 일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직장에서 제가 서류 정리를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손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날이 날카롭다고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다뤘던 거죠. 제 부주의로 일어난 큰 사고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빨리 응급실에 가라는 소리에 맨몸으로 뛰어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뛰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낮 시간대라 그런지 응급실에 환자도 별로 없어서 저는 바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을 달려갔다 보니까 지갑을 까먹고 들고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항생제 링거를 한 통 다 맞고 가라고 하셔서 서너 시간 정도는 응급실에서 보냈는데 시간을 보니 직원들이 다들 퇴근을 했을 시간이더라고요. 지갑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응급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일 갚겠다고 해도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세무사님 중 한 분이 미진 씨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계산은 제가 해도 되는데 제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제가 내일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미진 씨. 제가 병원비 결제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상당히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었고 평소에도 힐끔힐끔 저를 훔쳐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불쑥 응급실에 나타나서 병원비를 결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씨름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여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제가 꼭 갚겠다고 내일 바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땀을 막 닦으시면서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겁니다.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팔뚝에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하고 돈으로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창과 방패도 아니고 제가 계속 돈으로 드리겠다 하면 과장님은 저에게 밥으로 사주면 좋겠는데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앞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또래도 아니고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 제가 하는 말이 거절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박박 우기니까 진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응급실 앞에 서 있는 택시에 올라타서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택시를 쫓아오는 듯 보였던 과장님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무실에서 그 과장님을 마주쳐도 은근히 피하고 대화를 차단하면서 지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오래 지켜봐왔다. 자기랑 같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 며느리 구한다.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 문자만 올 때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됐는데 제가 하도 무시를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까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러 저에게 복사 좀 해달라, 프린트 좀 해달라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전부 그 과장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우리 노총각 드디어 장가가냐고 은근히 저랑 붙여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여기만한 사무실 찾기가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해도 얼굴을 계속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도 못하고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가 체력 하나는 좋아서 밤에도 잘한다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 과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밤일을 잘한다는 미친 소리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 노총각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다른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자니 당장 취업할 곳도 없고 저는 절벽에 내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라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어느 날 과장님이 회사 끝나고 저를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사무실 불 꺼지는 걸 확인하며 아래에 떡하니 서 있는데 의심이 들어서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야밤에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띵동띵동 벨을 누르는데 무슨 스토커 같더라고요. 문 좀 열어봐요. 미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다니. 미진 씨도 여지 준 거 맞잖아요. 집에 잠깐만 들어갈게요. 이야기만 해요, 우리. 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건지 10분 만에 도착을 했더군요. 경찰이 과장님한테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니까 뻔뻔하게도 이 집에 있는 게 자기 여자친구다, 싸워서 화 풀어주러 온 거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걸쇠를 걸고 문을 연 다음 그 틈으로 스토커라고, 애인 사이 아니라고 경찰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경찰도 난감한지 경찰서로 와서 조서를 좀 써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저 스토커랑 분리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죠. 결국 과장님은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저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는데 출근을 하니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대표님까지 저한테 혀를 차면서 뭘 이런 걸로 예민하게 신고를 하고 그러냐고, 오죽 좋으면 저러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표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뭐 진전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으니 한순간에 백수가 됐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원서도 넣고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이니까 저 하나 취직할 곳은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저도 스펙이라는 걸 좀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엑셀, 한글과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강의를 들어야 했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온 사람이 32살인데 무척이나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성격도 괜찮은 편인 건지 수강생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맥주 한잔하러 나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 과장 사건 이후에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소극적인 면이 도드라지면서 수강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강사님이 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다 가자고 술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불러내어 주셨고 한두 번 자리를 하다 보니 다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만 잘 배우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 그런지 자격증을 따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니 강사님이 저에게 좋은 회사가 있다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강사님의 지인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월급도 평균 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도 쉽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회사였는데 장부를 다루는 사무일을 보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월급이 제가 원했던 금액과 비슷했고요. 저는 면접을 보고 사장님 마음에 들은 건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덕분에 취직을 했으니 제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고 술을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사님과 약속을 하고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사 이야기에 자격증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없다고 한동안 만날 생각도 없다 하면서 김 과장 이야기를 꺼내어 제가 당했던 일을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 덕에 남자 공포증이라도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사님이 엄청 진지하게 자기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해야 하는 법이라며 자기랑 연애를 하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강사라서 그런 건지 말도 너무 잘하고 홀린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와 강사님은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자꾸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짐이 저희 집에 쌓이게 되고 반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버릇이나 취향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모네 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다면서 혼자 살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다고 그래서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안식처를 얻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쪽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인생의 반쪽이라 느끼자마자 저희 둘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혼주석을 채울 사람도 없고 상견례도 필요가 없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와 둘이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락지 하나씩 나눠 끼고 결혼식도 없이 원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룸에서 둘이 살다 보니 서로의 사생활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던 집은 어떻게 했어? 나 만나기 전에 살던 집 말이야. 그 집 정리한 돈이랑 이 원룸 보증금 합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까? 나 원래 집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도 넓고 나쁘지 않은데 왜? 당신 강사일 오래 하지 않았어? 왜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았어? 젊었을 때 돈 모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다던데
당연히 놀고 즐기느라 돈 못 모았지. 알고 보니 그동안 사람들 만나서 돈을 펑펑 쓰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거할 때까지만 해도 제 위주로 생활을 하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완전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강사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똑같이 술을 처먹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연락이 그렇게 쏟아지는 건지 휴대폰이 쉴 틈이 없이 울려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중해라, 누구한테 이 시간에 연락이 오냐 하다가 점점 둘이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제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뭔지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날 하필이면 카드값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고 카드값이 250만 원이나 찍혀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바가지를 긁었거든요. 한 달에 버는 수입이 고작 250만 원 조금 넘는 주제에 카드값이 250만 원이 나오면 우린 언제 원룸 벗어나고 언제 애를 낳아 키워? 이거 다 술값이라는 거잖아. 술값. 정신 안 차려 정말? 그러면서 남편을 막 흔들어댔더니 술 먹고 왔는데 토할 것 같다면서 저를 팍 밀치더니 씩씩거리면서 자빠진 저를 발로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멍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지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술 깨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제가 주저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술이 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나 발로 차고 때린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화들짝 놀라는데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한번 믿어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수가 틀리면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나중에는 뺨까지 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가지가지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울리는 휴대폰이 짜증나서 끄려고 눌렀는데 오늘 좋았어, 내일 또 보자 하는 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뒤져보니 그 여자랑 호텔에 들락날락한 예약 내역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기가 제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카페에 나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커피를 확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쁜 년, 네가 네 남자친구랑 바람난 년이지? 바람은 네가 난 거지. 난 그 인간이랑 결혼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주민센터까지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제 가족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순간 눈을 비비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내연녀가 저에게 허언증이라더니 진짜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만 들러붙고 꺼지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혼란스러움을 가득 안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술을 또 먹고 들어왔더군요.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뭐? 하고 소리를 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쓱 보더니 갑자기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왜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이 없어? 오늘 당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스토커니 허언증이라니 떠들더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인데 정신병이 있어서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착각하는 중이라고. 제정신 맞아?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 카드를 줬어. 뭘 네 돈으로 생활을 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럼 수도세, 전기세, 밥, 반찬값 다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건데?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니 남편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면서 자기 집 몇 개 있는 걸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길래 솔직히 치가 떨리는 인간이긴 했지만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바보 같고 미련 덩어리라는 걸 알지만 학원 앞으로 남편을 보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원 건물에서 나온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옆에 그 여자친구라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오늘 집에 가서 뭐 해 먹자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수법이었던 거죠. 혼자 사는 여자를 꼬셔서 사귀고 그 여자네 집에서 함께 기생하며 지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모든 걸 깨닫고 완벽하게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전 남편의 지인 회사였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바보처럼 울면서 지내다가 저는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나이 32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고 국가고시 준비를 코피를 쏟으며 한 결과 4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의 노인들이라거나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너무나도 피곤하게 일을 했던지라 녹초가 되어 바로 잠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일을 할 수 있었고 고된 만큼 보람도 느껴져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호자분들께서 고생한다고 일당을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 복지 일이다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꽤 많았고요. 전 남편이었던 사람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나름 버틸만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사를 가지 않은 탓에 간간히 전 남편과 부딪히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을 먹고 원룸 전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틈틈이 면접을 본 결과 지방에 있는 치매 요양원에서 입주 요양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꽤 힘들긴 했죠. 때리는 할머니도 있었고 욕을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돌면 까먹으시는 분들이니 저도 마음을 비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는 남자분과 눈이 맞아서 연애도 하게 되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일하면서 보다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식도 없고 봉사를 하는데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연애를 36에 시작해서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족도 하나 없고 모양도 빠지는 저를 예상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며느리 하며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제2막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요양원에 새로 입소를 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는데 우리 이모랑 이름이 똑같아서 이모는 잘 지내시나 싶었는데 그 입소를 하신 분이 진짜로 저희 이모인 겁니다. 이모부가 보호자로 따라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나 늙어버린 이모부를 부르니 이모부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진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잘 지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하면서 저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라고요. 이모부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모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사촌 동생은 어디 가고 이모부 혼자만 오셨어요. 그렇게 됐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소식이 끊긴 채로 지냈지? 네 사촌 동생,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등졌어. 네? 갑자기 왜요? 이모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사촌 동생은 2년 전에 남편의 나쁜 손버릇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내 전 남편이 스토킹을 하고 사촌 동생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피해 다니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본인 마음을 몰라주는 사촌 동생이 밉다면서 글쎄 사촌 동생을 피습했고 그 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모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깜빡깜빡하더니 이 나이에 치매를 앓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모에게 저 알아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엉엉 우시는 겁니다. 희진이, 우리 희진이. 저를 사촌동생으로 착각하셨는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저를 찾았고 제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모가 밥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도 저에게 전담으로 맡아주기를 원해서 제가 직접 옆에서 케어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건강도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모는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그날이 계속 떠오르는 건지 괴로워하셨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니까 그 기억부터 잊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결국 이모는 당뇨의 합병증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요양원에서 지낸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매주 찾아오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이모가 그렇게 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결국에는 네 손에 효도를 받고 눈을 감는구나. 이모가 치매라서 과거 기억을 다 잊으셨으니 다행이죠 뭐. 이모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부는 저에게 본인의 여생은 어떻게든 잘 지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부의 동생분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사촌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 미국에 가려고 재산을 처분하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모가 치매가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모를 위해 남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도 사촌 동생 곁으로 갔으니 미련 없이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도 했다고 들었는데 혼주석도 못 채워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통장을 하나 내미시면서 친정에서 혼수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돈 못 받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큰 돈 아니야. 너 키우면서 우리가 처형내 보험금에 손을 댔다. 너 그렇게 기숙학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 보험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받아. 이모부는 받지 않으면 버리고 갈 것이라며 협박을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제 남편에게도 저를 꼭 잘 보살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서로 가족으로서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며 우리 조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모부가 주신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여성 쉼터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했고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남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저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모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남편과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 간의 불화로 매일이 지옥 같으신 분들, 꼭 용기 내셔서 본인의 삶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